포장 알바 따위가 물류 시스템을 안다고? 강민호 본부장의 비웃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좋아. 정말 고칠 수 있다면 정규직 전환에 연봉 2배를 약속하지. 한서윤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붙였다. 29. 이 회사 지하 포장실에서 3년째 박스만 접는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서윤은 연세대 산업공학과를 나와 아시아 최대 물류기업에서 공급망을 설계했던 전문가였다. 동생의 의료사고로 가족이 무너지고 수억 원의 소송 비용에 휩싸인 날 모든 커리어가 끊겼을 뿐이다. 오늘 새벽 전국 126개 물류센터의 자동 분류 시스템이 동시에 먹통이 됐다. IT팀은 단순 서버 과부하라며 재부팅했지만 서윤은 컨베이어 벨트의 오작동 패턴을 보고 바로 알았다. 이건 단순 오류가 아니라 블랙 프라이데이를 노린 조직적 공격이었다. 본부장님, 지금 못 막으면 내일 새벽 배송 약속 70만 건이 전부 무너져요. 서윤은 작업복을 벗어 테이블에 올려두고 직원 중 하나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중앙관제실 문을 똑바로 바라봤다. 한 번만요. 제가 원래 하던 일 다시 하게 해주세요. 새벽 4시 30분. 경기도 평택의 넥스트로직 중앙물류센터는 이미 깨어 있었다. 한서윤은 지하 2층 포장실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다. 3년 동안 매일 밤 오르내린 계단이었다. 철제 난간의 차가운 감촉도 이제는 익숙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15명의 야간 포장 직원들이 각자 작업대 앞에 섰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며 상품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화장품, 책, 전자제품, 의류. 하루에 3만 개가 넘는 상품들이 이곳을 거쳐 전국으로 배송됐다. 서윤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면장갑을 꺼내 끼었다. 손등에 남은 반창고 자국이 보였다. 어제 칼에 베인 상처였다. 박스를 접고 테이프를 붙이는 일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다. 옆자리에 김혜진이 말을 걸어왔다. 서윤아, 어제 뉴스 봤어? 블랙 프라이데이 주문량이 작년보다 30% 늘었대.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스를 접었다. 혜진은 이곳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다. 우리 죽겠네. 벌써 손목 아픈데. 괜찮을 거예요. 서윤은 짧게 대답하며 작업에 집중했다. 상품을 짚고 박스에 넣고 테이프로 봉인하는 동작이 기계적으로 반복됐다. 하지만 서윤의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다. 2층 천장 너머로 들리는 컨베이어 벨트 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삐걱거리는 소음이 섞여 있었다. 리듬이 불규칙했다. 자동 분류기의 작동 주기도 이상했다. 서윤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5초마다 한 번씩 끊기는 소리. 정상이라면 2초 간격이어야 했다. 새벽 5시 10분. 갑자기 모든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다. 불빛이 깜빡이다가 꺼졌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다. 야, 이거 뭐야? 혜진이 놀라서 소리쳤다. 다른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작업대에서 내려와 복도로 나갔다.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서 관리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전국센터가 다 먹통이래. 시스템이 아예 안 돌아가. 서윤의 심장이 빨라졌다. 전국 동시 마비.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공격한 거였다. 서윤은 3년 전 물류 전문가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자동화 시스템의 취약점, 중앙 서버와 지점 간의 통신 구조, 해킹 가능한 진입점들. 손끝이 저릿했다.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해야만 했다. 지금 이 순간 70만 명의 고객이 내일 아침 배송을 기다리고 있었다. 7층 본부 회의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강민호 본부장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다. IT팀은 뭐 하는 거야? 왜 아직도 복구가 안 돼? 서윤은 회의실 문 앞에 조용히 섰다. 안에서는 10명 가까운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IT 팀장이 땀을 흘리며 설명하고 있었다. 서버를 재부팅했는데 계속 같은 오류가 반복됩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서윤은 문을 두드렸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 향했다. 누구세요? 강민호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한서윤입니다. 포장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포장실? 지금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했다. 시스템 오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강민호의 비웃음이었다. 포장 알바가 시스템을 고친다고? 서윤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서윤은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회의실에 서 있었다. 26살 아시아 태평양 물류 솔루션의 SCM 설계팀 막내였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서윤이 3개월간 준비한 공급망 최적화 방안이 펼쳐져 있었다. 한서윤 대리의 제안대로 하면 배송 시간을 평균 18% 단축할 수 있겠는데요.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진행하죠. 서윤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대학 졸업 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기획안이 채택된 순간이었다. 점심시간에 동생 한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내 프로젝트 통과했어. 정말? 우리 누나 최고다. 서진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23세 서진은 의대 본과 3학년이었다. 주말에 맛있는 거 사줄게. 서윤은 웃으며 말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2 남매를 키웠다. 빚은 없었고 미래는 밝았다. 2021년 11월 12일 모든 게 무너진 날이었다. 서진이 병원 실습 중 의료사고에 연루됐다. 환자가 사망했고 유족은 병원과 서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과실은 없었어. 누나,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야. 구치소 면회실에서 서진은 울먹이며 말했다. 알아, 오빠. 누나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변호사 선임비만 5천만 원. 소송이 길어지면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부모님은 식당을 팔았다. 서윤은 적금을 모두 깼다. 그래도 부족했다. 1심에서 패소했다. 배상금 3억 원. 항소하려면 추가 비용이 필요했다. 서윤은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법정 출석과 서진 면회를 병행할 수 없었다. 사표를 내던 날 팀장이 물었다. 서윤 씨, 다시 생각해봐요. 여기서 경력 쌓으면 좋은 기회가 많을 텐데. 죄송합니다. 가족이 더 중요해서요. 2022년 2월 2심에서도 졌다. 서진은 의사 면허를 잃었다. 하반신 마비 판정까지 받았다. 교통사고였다. 법정 가는 길에 트럭과 충돌했다. 서윤은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다. 빚은 5억을 넘었다. 부모님은 지방으로 내려가셨다. 작은 원룸에서 서진을 돌보기 시작했다. 서윤은 혼자 서울에 남았다. 돈을 벌어야 했다. 이력서를 넣었지만 1년 공백을 설명할 수 없었다. 면접에서 물었다. 왜 전 직장을 그만두셨죠? 개인 사정으로. 구체적으로요? 서윤은 입을 다물었다. 가족의 불행을 꺼내고 싶지 않았다. 그해 봄, 넥스트로직 물류센터 야간 포장 직원 채용 공고를 봤다. 시급 10,000원. 하루 8시간이면 월 24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서유는 지원했다. 면접에서 물었다. 학력이 좀 높으신데 왜 이 일을 지원하셨어요? 야간 근무가 필요해서요. 낮에는 다른 일이 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다. 첫 출근 날 서유는 지하 2층 포장실에 섰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컨베이어 벨트가 끊임없이 돌아갔다. 박스를 접고 상품을 넣고 테이프를 붙이는 단순 작업. 연세대 산업공학과를 나와 공급망을 설계하던 사람이 이제는 박스를 접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이 일로 번 돈이 서진의 재활치료비가 됐다. 부모님의 생활비가 됐다. 매달 50만 원씩 빚을 갚아나갔다. 3년이 지났다. 서유는 여전히 지하 2층에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야간 작업을 하면서도 서유는 관찰했다. 물류 시스템의 흐름을 읽었다.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 자동 분류기의 알고리즘, 재고 관리 패턴. 머릿속에는 여전히 SCM 전문가의 지식이 살아있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다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오늘 그 기회가 왔다. 강민호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작업복에 묻은 테이프 자국, 거친 손, 지친 얼굴. 도저히 시스템 전문가로 보이지 않았다. 증명해봐요. 강민호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만약 정말 고칠 수 있다면 정규직 전환에 연봉 2배 줄게요. 하지만 실패하면 당장 그만두는 거예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IT 팀장 박준혁이 코웃음을 쳤다. 포장실 알바가 우리도 못 고친 시스템을 고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서유는 대꾸하지 않았다. 강민호가 보안카드를 건넸다. 중앙관제실 72시간 임시 출입 권한이에요. 그 안에 해결 못하면 끝이에요. 서유는 카드를 받아들고 5층 중앙관제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뛰었다. 3년 만에 다시 서버실에 들어가는 거였다. 관제실 문이 열렸다. 벽면 가득 모니터가 펼쳐져 있었다. 전국 126개 센터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다. 아니, 표시되어야 했다. 지금은 절반 이상이 빨간 경고등을 띄우고 있었다. 서유는 메인 콘솔 앞에 앉았다. 키보드를 만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 감각, 3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다. 손가락이 자판 위를 달렸다. 시스템 로그를 열었다. 새벽 4시 37분부터 오류가 시작됐다.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센터에서 자동 분류 프로그램이 멈췄다. 서유는 오류 코드를 분석했다. 단순 과부하가 아니었다. 누군가 중앙 서버에 악성 스크립트를 심어놨다. 분류 알고리즘을 교란시키는 코드였다. 서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건 내부자의 소행이었다. 외부에서는 이렇게 정교하게 시스템 약점을 찾을 수 없었다. 박준혁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봤다. 뭐 보이나요? 침투 경로가 보여요. 새벽 3시 12분에 관리자 권한으로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있어요. 박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정기 점검 스크립트인데요. 정기 점검은 매주 화요일 새벽 2시예요.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서유는 접속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사용자 계정을 추적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물류관리팀 차장 권태준의 계정이었다. 서유는 화면을 캡처해 저장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계정이 해킹당했을 수도 있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서유는 밤새 코드를 분석했다. 악성 스크립트는 교묘했다.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오전 6시에 2차 공격을 실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때가 되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될 거였다. 새벽 배송 70만 건이 모두 지연되고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거였다. 서윤은 스크립트를 무력화하는 역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쉬지 않고 움직였다. 3년간 잊고 살았던 코딩 실력이 되살아났다. 첫날 밤이 지나갔다. 서윤은 관제실 간이 침대에서 이 시간 눈을 붙였다. 일어나자마자 다시 작업에 들어갔다. 박준혁이 커피를 가져왔다. 진전 있어요? 1차 방어는 완료했어요. 하지만 2차 공격을 막으려면 공격자를 직접 찾아야 해요. 둘째 날 오후 서윤은 권태준의 행적을 추적했다. 그의 사무실 컴퓨터 접속 기록, 이메일 송수신 내역, 외부 통신 로그. 하나씩 따라가자 패턴이 보였다. 권태준은 지난 3개월간 경쟁사인 로지스타와 수상한 접촉을 해왔다. 암호화된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해외 계좌로 송금을 받았다. 서윤은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산업 스파이였다. 권태준은 회사 기밀을 팔아넘기고 시스템까지 파괴하려 했던 거였다. 강민호에게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서윤은 권태준이 심어놓은 백도어를 역이용하기로 했다. 그가 다시 접속하면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다. 셋째 날 밤 11시. 권태준의 계정이 움직였다. 서윤의 화면에 알람이 떴다. 지금이었다. 서윤은 역추적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권태준의 실시간 위치, 접속기기, 통신 내역이 모두 잡혔다. 증거 확보 완료. 이제 그를 막을 차례였다. 강민호는 서윤의 보고서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갔다. 권태준이 배신자라고요? 네.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서윤은 출력한 자료를 펼쳐 보였다. 접속 기록, 이메일 내역, 송금 증빙. 모든 게 명확했다. 강민호는 책상을 내리쳤다. 그 자식이 감히. 하지만 권태준은 10년차 베테랑이었다.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함께한 핵심 인력이었다. 강민호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한서윤 씨, 혹시 실수는 아닐까요? 권태준 차장은 나와 오래 일한 사람이에요. 저도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틀림없습니다. 강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우선 조용히 조사하죠. 권태준에게 들키면 안 돼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관제실로 돌아갔다. 복도에서 권태준과 마주쳤다. 권태준은 40 중반의 단정한 남자였다.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다. 당신이 그 포장실 직원이라며? 시스템 고치고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서윤은 짧게 대답했다. 독학입니다. 권태준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서윤을 불렀다. 한서윤 씨, 신원 확인 좀 하려고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펼쳤다. 이력서에 경력 사항이 비어 있는데 이전에 어디서 일하셨나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다. 개인 사정으로 일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가족 간병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서윤은 인사팀을 나서며 불안감을 느꼈다.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연세대 졸업, SCM 전문가 경력. 왜 그런 사람이 3년간 포장실에 숨어 있었는지 설명해야 할까? 저녁 무렵 포장실 동료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윤아, 너 지금 대단한 일 하고 있다며? 다들 난리야. 혜진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너 진짜 정체가 뭐야? 물류 전문가였던 거 아니야? 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 비밀 지켜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사실 저 예전에 물류회사에서 일했어요. 근데 가족 일로 그만뒀어요. 혜진은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구나. 힘들었겠다.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 거였다. 고마워요, 혜진 언니. 뭐가? 우리 식구인데. 전화를 끊고 나서 서윤은 창밖을 봤다. 물류센터 야드에 수백 대의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다. 내일 새벽이면 저 트럭들이 전국으로 배송을 나갈 거였다. 서윤이 시스템을 지켜내면. 하지만 권태주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였다. 그는 분명 2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윤은 관제실로 돌아가 모니터 앞에 앉았다. 권태준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해야 했다. 그의 접속 패턴을 분석하고 함정을 파야 했다. 밤 10시 박준혁이 관제실에 들어왔다. 한서윤 씨, 솔직히 궁금해요. 당신 정체가 뭐죠? 서윤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냥 할 일 하는 사람이에요. 포장실 직원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리 없잖아요. 할 수 있어요.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박준혁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존경이 섞여 있었다. 블랙 프라이데이 전날 오전 10시 전 직원 회의가 소집됐다. 강민호가 단상에 올라 발표했다. 오늘 밤 자정부터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됩니다. 올해 목표는 하루 배송 100만 건.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서윤은 긴장을 풀 수 없었다. 권태준의 2차 공격이 언제 올지 몰랐다. 회의가 끝나고 서윤은 권태준을 지켜봤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동료들과 농담하고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서윤은 알았다. 저 사람이 오늘 밤 움직일 거라는 걸. 오후 3시 서윤은 관제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방어 코드는 완벽했다. 하지만 권태준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공격할 수도 있었다. 서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했다. 저녁 7시 서윤은 잠깐 포장실에 내려갔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다. 서윤아, 오늘 밤 대박 나겠다. 화이팅? 혜진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언니도 화이팅이에요. 서윤은 미소 지으며 다시 관제실로 올라갔다. 밤 11시 권태준이 사무실에 혼자 남았다. CCTV로 확인한 서윤은 긴장했다. 드디어 움직이는 거였다. 권태준은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 입력하기 시작했다. 서윤의 화면에 알람이 떴다. 권태준이 중앙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이 만든 방어 코드가 막아냈다. 권태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계속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서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역추적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권태준의 노트북에 저장된 모든 파일이 서윤의 서버로 복사됐다. 이메일, 문서, 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손에 들어왔다. 자정이 되자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됐다. 주문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분당 1만 건 이상. 시스템이 버틸 수 있을까? 서윤은 실시간으로 서버 상태를 모니터링했다. 부하가 높아졌지만 안정적이었다. 자동 분류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했다. 새벽 1시 권태준이 마지막 시도를 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이었다. 물리적으로 서버실에 침입하려는 거였다. 서윤은 CCTV로 확인했다. 권태준이 지하 서버실로 내려가고 있었다. 서윤은 재빨리 보안팀에 연락했다. 지하 서버실에 불법 침입자 있습니다. 즉시 확인 부탁드려요. 보안 요원 2명이 서버실로 달려갔다. 권태준은 서버 캐비닛 앞에서 USB를 꽂으려 하고 있었다. 권태준 차장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보안 요원이 물었다. 권태준은 당황해서
USB를 주머니에 숨겼다. 아, 그냥 점검 좀 하려고. 지금 새벽 1시인데요. 권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이 서버실로 내려왔다. 권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권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이? 네. 저예요. 서윤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경쟁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도 전부 확보했고요. 권태준은 주저앉았다. 왜 그랬어요? 서윤이 물었다. 권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한때는 인정받고 싶었어. 10년을 일했는데 승진은 외부 사람한테 돌아가고 배신감이 들었지. 그래서 회사를 파괴하려 했어요? 권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보안 요원이 그를 데리고 갔다. 새벽 3시. 서윤은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권태준은 체포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다. 그가 심어놓은 코드 중 서윤이 찾지 못한 게 있을 수도 있었다.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전수 점검했다. 모든 서버, 모든 프로그램, 모든 데이터베이스. 새벽 4시 30분. 이상 신호가 포착됐다. 부산 물류센터에서 자동 분류기가 오작동하기 시작했다. 서윤의 심장이 뛰었다. 권태준이 숨겨놓은 시한폭탄이었다. 특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발동하도록 설계된 코드였다. 서윤은 재빨리 부산센터 시스템에 접속했다. 악성 코드를 찾아내 격리시켰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5분 후 대구센터에서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그 다음은 광주, 대전, 인천. 권태준은 전국 모든 센터에 시한폭탄을 숨겨놓은 거였다. 서윤의 손가락이 쉬지 않고 움직였다. 하나씩 찾아내 제거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126개 센터를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없었다. 박준혁을 불렀다. 팀장님 도와주세요. 박준혁이 달려왔다. 뭘 하면 돼요? 서윤은 지시했다. 제가 보내는 코드를 각 센터에 배포해 주세요. 자동으로 악성 코드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이에요. 두 사람은 밤새 작업했다. 서윤이 코드를 작성하면 박준혁이 배포했다. IT팀 직원들도 하나둘 합류했다. 새벽 6시 마지막 센터까지 정리가 끝났다. 모든 악성 코드가 제거됐다.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서윤은 의자에 깊이 기댔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72시간 동안 총 5시간밖에 못 잤다. 하지만 해냈다. 박준혁이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생했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회사 망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다 같이 한 거예요. 오전 8시 강민우가 관제실로 왔다. 서윤을 보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회사를 살렸어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그 이상을 했어요. 강민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약속대로 정규직 전환 계약서예요. 그리고 연봉은 3배로 올렸어요. 서윤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3년 만에 다시 정식 직원이 되는 거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어요. 물류혁신팀을 신설하려고 해요. 팀장을 맡아주실 수 있겠어요? 서윤은 눈을 들었다. 정말요? 당신만한 적임자가 없어요. 오후 2시 전 직원 회의가 열렸다. 강민호가 발표했다. 블랙 프라이데이 첫날 배송 건수 102만 건 달성. 목표를 초과 달성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한 사람 덕분입니다. 강민호가 서윤을 무대로 불렀다. 한서윤 씨, 3년간 포장실에서 묵묵히 일하던 분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회사를 구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포장실 직원이 회사를 구했다고?
서윤은 무대에 올랐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됐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박수가 다시 터졌다. 포장실 동료들이 가장 크게 박수쳤다. 혜진은 눈물을 닦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서윤은 포장실로 내려갔다. 동료들이 달려와 안아줬다. 서윤아,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서윤이가 해냈어. 서윤은 눈물이 났다. 3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고마워요, 여러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일주일 후 권태준의 재판이 열렸다. 서윤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서 권태준을 봤다. 초라한 모습이었다. 한때는 잘 나가던 물류 전문가였는데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검사가 물었다. 증인은 피고인이 회사 시스템을 파괴하려 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던 중 비정상적인 접속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계정으로 악성 코드가 삽입된 걸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다. 권태준은 유죄를 인정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권태준은 서윤을 바라봤다. 한서윤 씨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권태준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나서며 서윤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권태준도 한때는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인정받지 못한다는 억울함이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회사로 돌아온 서윤은 새로운 사무실로 안내받았다. 물류혁신팀 팀장실이었다. 깨끗한 책상, 넓은 창문, 그리고 명패. 한서윤 팀장. 서윤은 명패를 만지작거렸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문이 열리며 강민우가 들어왔다. 적응되세요? 아직은 낯설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강민우가 의자에 앉았다. 사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왜 3년간 포장실에 숨어 있었어요? 당신 실력이면 진작에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서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동생의 의료사고, 소송, 빚, 그리고 하반신 마비. 모든 걸 말했다. 강민호는 조용히 들었다.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가족은 어떻게 되셨어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동생은 재활 중이에요. 제가 번 돈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에서 의료비 지원해 드릴게요. 가족 복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서윤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당연하죠. 당신은 이제 우리 핵심 인력이에요. 저녁, 서윤은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했다. 엄마, 아빠, 제가 팀장이 됐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서진이도 화면에 나타났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누나, 축하해. 나도 곧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재활 치료가 효과를 보고 있대. 서윤은 가슴이 벅찼다. 정말? 응. 의사 선생님이 6개월 후면 보조기 없이도 설 수 있을 거래. 서윤은 눈물이 났다. 3년간 참고 견딘 보람이 있었다. 오빠 고생 많았어. 괜찮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통화를 끊고 서윤은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3년 전 이맘때 서윤은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더 많은 걸 얻었다. 가족의 건강, 새로운 직장, 그리고 자신감.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서유는 작게 웃었다. 한 달 후, 서유는 물류역 신팀을 이끌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전국 물류망 효율화 작업이었다. 서윤이 설계한 새로운 시스템은 배송 시간을 평균 20% 단축시켰다. 비용도 15% 절감됐다. 강민호는 만족스러워했다. 이 속도면 내년에는 업계 1위 할 수 있겠어요. 서윤은 미소 지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윤은 포장실을 방문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다. 팀장님, 요즘 바쁘시죠? 혜진이 물었다. 좀 바빠요. 그래도 가끔 내려올게요. 여러분이 보고 싶거든요. 새로 들어온 포장 직원이 서윤에게 다가왔다. 저, 팀장님,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저도 팀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포장 직원에서 정규직으로. 서윤은 그 직원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연하죠.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 직원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다. 서윤은 포장실을 둘러봤다. 3년간 일했던 자리가 보였다. 그때의 자신이 떠올랐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 오후 서윤은 대학 강연 요청을 받았다. 연세대 산업공학과에서 후배들에게 특강을 해달라는 거였다. 서윤은 수락했다. 일주일 후 서윤은 모교 강의실에 섰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리를 채웠다. 안녕하세요. 99학번 한서윤입니다. 학생들이 박수쳤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실패와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를요. 서윤은 자신의 지난 3년을 솔직하게 말했다. 포장실에서의 날들, 동생의 사고, 빚더미.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는 거.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질문했다. 교수님, 포장실에서 일할 때 자존심 상하지 않으셨어요?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어요. 포장도, 청소도, 배달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박수가 터졌다. 저녁 서윤은 동생 서진을 만났다. 재활병원 정원에서였다. 서진은 보조기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다. 누나. 서진아. 서윤은 달려가 서진을 안았다. 정말 걷네. 응. 이제 거의 다 나았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서진이 물었다. 누나, 후회 안 해? 뭘? 나 때문에 커리어 포기한 거.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해. 오빠는 내 가족이잖아. 그리고 나 지금 더 행복해. 서진은 눈물을 닦았다. 고마워, 누나. 괜찮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밤, 서윤은 혼자 물류센터 옥상에 올라갔다. 평택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백 대의 트럭이 야드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새벽 배송을 위해. 서윤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3년 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더 많은 걸 얻었다. 가족, 동료, 꿈,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 휴대폰이 울렸다. 강민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내년 이사 승진 후보에 한서윤 팀장 이름 올렸습니다. 축하해요. 서윤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승진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매일 아침 배송되는 70만 개의 상자. 그 안에 담긴 누군가의 기다림과 설렘. 그걸 지키는 일. 서윤은 다시 아래를 내려다봤다. 트럭들이 하나씩 출발하고 있었다. 새벽 배송은 계속된다.
그리고 서윤의 새로운 도전도. 오늘 서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 포기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